지금 먼저 오늘 줌 미팅은 베트남 파트너들이 위주고요. 그리고 원하시는 한국에 계신 분들을 같이 초대를 했습니다. 이 줌 미팅은 일부러 좀 녹화를 해서 나중에 못 들어오신 베트남 파트너들을 위해서 기록을 남겨두고 추후에 다시 배포할 예정입니다. 메간노드의 글로벌화 또 메간노드를 위해서 베트남 파트너들이 열심히 응원해주고 힘을 써주시는 데 대해서 박규창 사장님, 그다음에 미스 완, 미스 티롱 등등 베트남 파트너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김윤미 노드장 대신에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줌 미팅의 주제는 아무래도 얼마 전에 있었던 3차 온라인 미덥에 대한 해설이 주 내용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따라가기가 버거울 정도로 많은 변화와 많은 양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어떤 블록체인 전문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는 큰 흐름을 읽고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그 흐름이 이어가는 과정에서 변화의 배경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뭐 베트남 파트너 중에서 아시는 분이 완하고 현지에 계신 분이 티롱밖에 없으니까 티롱한테 질문을 좀 던질까요? 자, 티롱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가 1,50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7,000불, 28,000불까지 상승을 했어요. 이 상승한 배경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틸령 사장님 생각한 거는 이제 이 비트코인도 주기적으로 이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주기적으로.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69,000불까지 올라가고 그때 당시에서는 엄청 많은 뭐 고래들은 갖고 있는 물건은 팔고 또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경기가 안 좋, 경제 글로벌에서 경제가 안 좋고 이제 전쟁에 등등등에 의해요. 그래서 가격은 축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니까 바닥에서 15,000불까지 떨어졌다가 근데 그때는 또 돈이 있는 사람은 이거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또 사는 거죠. 그러면 사는 사람의 이제 있기 때문에 또 스스로 올라간다고 아마 본인이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비트코인이 탄생한 배경하고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이 탄생한 배경은 리만 사태로 인해서 중앙은행, 중앙금융에 불신해서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배경 속에서 비트코인이 탄생이 됐거든요. 그것과 똑같은 이유로 최근에 SVB라고 하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인해서 중앙은행의 어떤 불안정성과 불신에서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갈아타야 되겠다는 게 비트코인의 상승의 이유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미스 완한테 하겠습니다. 아까 네. 긴장하지 마세요. 아까 69,0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상승했다고 했는데 네. 69,000달러까지 상승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 번요. 비트코인이 69,000달러까지 상승을 했었잖아요. 네. 예, 그랬다가 16,000불까지 떨어졌죠. 네. 예, 69,000불까지 상승한 이유,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저도 이제 뭐죠? 비트코인은 이제 가는 길에 이제 주기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하반기 끝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때 다시 앞채널로 가는 거죠. 그럼 그때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거고 그때는 이제 사람들은 그때는 이제 신규 투자자들은 시장에 많이 진입이 되고 그러면 포모가 되는 거죠. 포모가 되면은 그러면 값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올라가는 만큼의 그때는 고래들은 갖고 있는 자산은 그러니까 갖고 있는 이제
비트코인은 막 팔고 하니까.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그 포모는 보고 이제 신규 투자자들은 많이 들어와서 이 시장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가격이 그래 69,000불까지 올라가는 거죠. 아까 티롱이 대답했던 논리하고 비슷한 논리로 대답을 하셨어요. 네. 중요한 거는 포모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네. 포모라는 용어는 FOMO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네이버나 사전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네. 포모가 발생됐던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 네. 포모가 발생됐던 이유. 69,000불까지 올라갔던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각국의 나라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무한정 풀어댔습니다. 즉 비트코인이 탄생한 배경은 리만 브러더스 사태로 인해서 최악의 경제 위기가 오자 미국 정부가 무한정으로 달러를 풀어냈기 때문에 법정화폐의 불안정성, 불신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탄생된 것처럼 그때와 똑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많이 풀린 바람에 그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암호자산으로 암호화폐로 풀려나갔던 거죠. 그러면서 포모 현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부분을 베트남 파트너들한테 이해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69,000달러까지 올라갔는데 그때는 돈이 많이 풀려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돈을 회수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에서 FRB가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죠. 그럼 올리고 있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금리에 어떻게 보면 역공이라고 봐야 돼요. 금리가 올라가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이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배워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실리콘밸리 은행은 실리콘밸리에서도 굉장히 우수하고 우량된 탄탄한 은행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의 예금들을 거의 다 10년 만기 국채에다가 투자했던 아주 튼튼한 은행이었어요. 그런데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예대 마진이 예금과 대출 마진이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엄청난 금리 손실이 예상이 되자 주식이 60% 이상 급락을 하게 됩니다. 이었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 실리콘밸리 은행의 예금을 저축했던 스타트업 기업들이 유동성이 악화되자 현금이 없어지자 현금을 찾기 위해서 그 은행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실리콘밸리 은행의 예상 손실이 엄청날 예정에 있자 주식이 곤두박질 치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예금을 인출하는 바람에 소위 말하는 뱅크런이 이어져서 단 며칠 사이에 파산으로 이어진 거죠. 그 파산으로 인해서 중앙은행에 대한 불신의 벽이 높아졌고 이른바 그것이 비트코인 재상승의 기폭제가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이러한 비트코인의 상승과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KOK와 K스타디움의 정책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그 배경과 흐름을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올 사업에 대한 정책에 대한 수익 모델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KOK 플레이가 과거에 어떻게 7달러까지 올라갔는지 그리고 왜 지금은 0.07달러 거의 99%로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메인넷 시대의 K스타디움으로 변화가 되면서 어떤 이유로 어떤 구조로 우리한테 수익이 주고 예전에 그 7달러 명성을 탈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KOK 토큰이 0.14달러에서 7달러까지 올라간 이유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서이죠. 당연히. 코인을 비롯해서 모든 상품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릅니다. KOK 역시 1차 년도부터 5차 년도까지
1차년도에 5억 개, 2차년도에 4억 개, 3차년도에 3억 개, 4차년도 2억 개, 5차년도 1억 개씩 5, 4, 3, 1억 개씩 15억 개를 발행하도록 해서 공급의 양이 이렇게 줄어가도록 설계가 돼 있죠. 발행량이 줄어드는 것과 별개로 우리가 받았던 채굴 수익률도 계속적으로 줄었어요. 첫째 아, 년도에 예, 네. 첫째 년도에 12%, 둘째 년도에 9%, 셋째 년도에 7%, 지금은 3.8%. 그렇다면 앞으로는 2%대 이하로 또 준다는 얘기예요. 공급량을 줄이면서 또 보상량을 줄였죠. 첫째 년도에 등급 보상을 무한대까지 줬다가 그 다음에 25대까지 줄였고 또 15대까지 줄였고 이윽고 재작년 말에는 아예 등급 보상을 없앴고 작년에는 후원 보상마저 없앴어요. 모두가 토큰의 공급량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이었어요. 하지만 토큰의 공급량만 줄인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매수세를 증가시켜야 돼요. 매수세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플랫폼 가격 이원화 정책이 가장 큰 역할을 했어요. 플랫폼 가격보다 거래소 가격이 높다면은 우리는 플랫폼에서 리워드를 받아서 거래소에 팔면은 리워드의 이익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KOK를 사가지고 플랫폼에 진입한 것처럼 플랫폼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다라고 보면은 KOK를 사서 플랫폼에 진입하면 이 차액만큼 또 이익을 볼 수 있어서 사람들이 KOK를 매수해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듯 플랫폼 가격과 시장 가격이 이원화 정책에 아주 알고리즘을 잘 짜놨는데 이것이 재작년 말에 등급 수익을 없애버리면서 한꺼번에 이 알고리즘이 깨져버렸어요. 등급 수익이 없어지면서 많은 리더들이 자기 파트너들을 끌고서 다른 사업으로 갈아타게 되면서 갖고 있던 KOK 토큰을 시장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FTX 거래소 사건이라든가 테라 루나 사건 등 여러 가지 암호화폐 악재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몰아닥쳤어요. 한마디로 있을 수 있는 모든 악재가 안팎으로 다 터져 나왔다는 얘기고 이 악재 속에서도 우리는 1년간 메인넷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모든 사항들을 하나 둘씩 개선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메인넷 이후의 단계에도 역시 코인의 수요와 공급 원칙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미 몇 년간에 걸쳐서 풀려나온 토큰을 유통을 억제를 하고 유통을 묶어놓고 수요를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얘기죠. 메인넷 이전의 단계는 토큰입니다. 우리는 이더리움 기반 기술인 ERC20의 기술을 갖다 쓰고 가스비를 납부를 했어요. 한마디로 남의 땅에다가 내 집을 지어서 새 들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세를 내야 되는데 이더리움의 가스비를 많게는 하루에 한 화로 원화로 39억 원까지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의 기술을 빌려 써서 그 기술료를 지급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우리의 기술을 만들어서 그 남한테 줬던 돈을 우리가 돌려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입자에서 건물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K스타디움 그라운드 체인이라는 우리의 메인넷을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남들도 와서 쓰게끔 해야 가스비를 많이 받아서 우리가 돌려받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그라운드 체인은요, 이제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주 지명도가 없어요. 이더리움 체인, ERC20이나 폴리곤 체인이나 폴카다 체인이나 솔리곤, 바이낸스 체인, 이러한 체인들에 비해서 우리의 기술을 남들이 쓰게끔 하기 위해선 그들과 다른 새로운 정책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그들 체인보다 우리는 속도도 빠르고 가스비 가격도 쌉니다만은 그것과는 달리 우리한테는 우리의 DF로 들어올 수 있는 VC 자금이 있고 우리가 KOK 플레이에서 만들어 놓은 전 세계 100만 명 이상의 충성 유저들이 있어요. 그러한 DF들을 유치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금을 투자해주고 우리 유저들이 어떤 일정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스스로 VC 자금을 만들어 모아놔야 돼요.
이 VC 자금을 모아놓는 것을 가지고 커뮤니티 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커뮤니티 풀은 거래소의 매도량으로 나올 수가 없어서 토큰의 유통량이 억제가 됩니다. 한마디로 토큰의 공급량을 억제시켜 놓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수요만 불러일으키면 된다는 얘기죠. 이 지금의 수요는 과거의 메인넷 이전 단계의 투자적 수요하고는 다른 시장 수요입니다. 메인넷 이전의 수요는 우리 유저들이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KOK를 샀다고 하는 반면 이 메인넷 이후의 단계에서는 기업이 자기들의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우리 KOK 토큰을 사서 가스비를 지불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메인넷 이후 단계도 코인의 공급을 감소시키고 수요를 불러일으키면 무조건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달 한 번씩 김판종 의장이 온라인 미덕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9일 김판정 의장의 3차 온라인 미덕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커뮤니티 풀에 있는 KOK는 메인넷 코인인 KOK 코인이고 폭플레이에 있는 토큰은 KOK 토큰이었어요. 혼선이 야, 있었죠. 즉 메인넷 코인은 K스타 코인으로 네이밍이 변경이 됐고 토큰은 그대로 KOK 토큰으로 잔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커뮤니티 풀의 지갑에 현재 KOK 코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 4월 중순경이면 심볼 이름이 K스타로 변경이 돼 있을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티커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발표된 것이 브릿지와 채굴 자산 이전에 대한 정책이 발표되었어요. 5만 KOK 이상은 4월 11일까지 그리고 채굴 자산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4월 12일까지 이전이 가능하도록 공지가 나왔죠. 지금까지의 흐름이나 공지사항으로 봐서는 KOK 토큰을 SOP로 1대1로 교환을 해주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KOK 토큰 하나를 SOP 하나로 변환시켜주는 것과 이 SOP 하나가 나중에 K스타 하나로 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부 유저들은 앞으로도 또 자산 이전 프로그램이 있겠지라고 막연히 기대를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저도 확실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고 그동안 회사는 1년 동안 5차례의 자산 이전 프로모션을 통해서 많은 양의 토큰을 SOP로 커뮤니티 풀로 유입시키는 데 성공을 했어요. 최근의 맞아. 공지 내용으로 봐서는 이것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공지된 걸로 봐서는 이제 더 이상의 토큰을 SOP로 1대1로 변환시켜주는 프로그램은 없을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다소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커뮤니티 풀에 토큰을 집어넣어서 SOP로 변환하는 과정이 토큰의 유통량을 억제시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커뮤니티 풀에 들어가면은 해지가 안 된다. 그리고 연 수익이 약 한 16%에서 20%밖에 너무 수익이 작다. 이런데 왜 강제적으로 커뮤니티 풀에 가게 만드느냐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은 단편적으로 지금까지 메인넷 이전 단계의 수익 구조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앞으로 메인넷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시게 되면 왜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롱텀 비즈니스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수익을 내가 창출할 수 있는지를 아시게 됩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로 발표된 것이 오픈 플랫폼의 일정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오픈 플랫폼이 뭐야? 어, 기술을 공개한다는 얘기예요. 이더리움처럼 다른 메인넷처럼 우리의 소스를 오픈해서 누구든지 갖다 쓸 수 있도록 플랫폼을 오픈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아, 베타 서비스의 딱지를 이번에 뗀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로는 그 투자심사위원회와 투자풀위원회를 공개로 모집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미디움에서 그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 포럼에 올려서 우리들의 의견을 들었고, 세 번째 투표 절차를 통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 포럼에 올리고 투자에 올리는 것조차도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서 시행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커뮤니티 풀에 모여있는 5억 개는 코인의 가격에 따라서 엄청난 규모의 돈입니다. 이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보다 엄격하고 심사숙고해서 투자를 집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베트남에서도 투자심사위원회와 투자풀 운영위원회 전문가로 참여 신청을 하세요. 완씨도 미스완도 해주시고요. 우리는 전 세계 180개국에 100만 명 이상의 유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베트남에서도 투자심사위원회 또는 투자풀 운영위원회에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보수가 지급이 될 것이고요. 보수를 떠나서 이러한 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메인넷의 발전에 동참한다는 뜻이고, 나아가서 베트남 전체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우리 KOK K 스타디움 메인넷 그라운드 체인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굉장히 큰 이익을 담당할 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지금 노드 간 수익률 차이가 50%나 나고 있어요. 1위 노드보다 2위 노드가 33% 작게 돼 있거든요. 2위 노드보다 3위 노드가 33% 작게 돼 있는데, 이것은 거꾸로 하위 노드에서 상위 노드의 차이는 50%가 됩니다. 그래서 상위 노드, 지금 1, 2, 3위 노드에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고 나하고 소통이 되는 노드하고 같이 일을 하고 거기에 위임 투자를 하고 싶은데, 사람인지라 수익이 먼저겠죠. 도움은 7위, 8위 노드에서 도움을 받고, 사실 위임은 1위, 2위 노드에다가 위임하는 좀 웃지 못할 그러한 왜곡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의 순위보상 차등을 10%로 조정하는 투표가 곧 올라올 예정이에요. 지금 베트남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메간 노드가 진행하는 줌 미팅에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메간 노드하고 많은 소통을 하고 도움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위나 2위 노드에 위임 투자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메간 노드에 위임 투자를 하셔도 1위나 2위하고 소득의 차이가 별로 없는 데다가 메간 노드에 계속 위임을 해주고 힘을 실어준다면 메간 노드가 7위가 아니라 곧 2위, 1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노드 간의 선의의 경쟁에 따라서 생태계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메간 노드에서 멀지 않은 시간에 베트남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특정 노드를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은 각 노드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메간 노드가 베트남 세미나에 갈 때 저도 당연히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동성 프로토콜인데요. 이번 3차 미드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커뮤니티 풀에 투자를 해도 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저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커뮤니티 풀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KOK 토큰이 SOP라는 거버넌스 토큰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 거버넌스 토큰의 숫자로 지분을 가지고 내가 리워드의 양을 결정을 받고, 내가 어떤 의사결정이나 정책 결정할 때 투표 권한이 있는, 내가 커뮤니티 풀에 투자를 했다라는 일종의 증서예요. 이 유동성 프로토콜에서 공급하는 이 증서 SOP 토큰을 가지고, 거버넌스 토큰을 가지고 유동성 프로토콜을 공급하는 그러한 D앱에다가 우리가 이 증서를 담보로 맡기고 인 K스타라는 토큰을 다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담보 얘기한 거죠. SOP를 담보로 맡기고, 음.
자, 다시 설명을 할게요. 1부터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네네. 내가 어떤 노드에 위임 투자를 해놨어요. 근데 네네. 내가 동생이 장가를 가야 되니까 돈이 급해. 그러면 일부를 위임 철회를 합니다. 철회 과정에서 1%의 페널티가 있죠. 네. 100개를 맡겨놨는데 위임했는데 그중에 50개를 내가 위임 철회를 해서 이 유동성 프로토콜에 담보로 맡기는 거예요. 일종의 대출이에요. 그럼 그 유동성 프로토콜은 나한테 인케이스타라는 코인을 줍니다. 인케이스타를 가지고 덱스나 또 인케이스타가 외부 거래소에 중앙 거래소에 상장이 될 가능성도 있고 상장이 안 되더라도 우리 자체 거래소인 덱스에서 얼마든지 인케이스타를 가지고 케이스타로 바꿀 수도 있고 또 다른 토큰이나 다른 코인으로 스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현금화가 가능한데 이것은 다시 상환을 하려면은 그것을 사가지고 담보로 맡긴 데다가 상환을 해서 SOP를 가져와서 다시 해야 돼요. 그렇게 그 동안까지 가격이 인케이스타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현금화가 안 됐던 것을 유동화시켜서 현금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자,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커뮤니티 풀에 자산 이전을 하는 걸 주저했던 분들이 안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 과정에서 하나 궁금한 게 생길 거예요. 그 인케이스타의 가격이 과연 케이스타 코인의 상장 가격하고 비슷해질 것이냐 아니면 차이가 날 것이냐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념적인 정리와 현실적인 정리가 필요한데 개념적으로 보면은 인케이스타의 수량은 SOP의 수량과 동일하고 SOP의 수량은 케이스타의 수량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보면은 케이스타 코인의 가격과 시장 가치와 인케이스타의 시장 가치가 같아야 되는데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 과정에서 유동성 프로토콜에서 수수료를 떼가요. 대출 수수료 같은 거예요. 수수료를 떼가는 데다가 인케이스타를 받아가지고 파는 사람이 몰리게 되면 당연히 인케이스타 가격이 떨어질 수 있고 그 반대로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SOP의 수량과 인케이스타의 수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같은 가격으로 수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레퍼런스가 있어요. 이더리움이든지 다른 메인넷에 이러한 유동성 프로토콜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사례에서 보면은 그 레퍼런스에서 보면은 메인넷 코인과 그다음에 유동성 프로토콜에서 배포했던 코인의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3차 미덥 때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그동안의 흐름을 읽고 또 추정한 내용도 있고 일부 궁금한 건 회사에서 물어본 내용도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것은 공지를 통해서 나올 것이고 또 이러한 정책의 변경에 대해서 좀 더 전 세계 프론티어 유저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곧 K스타디움 아카데미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나올 거예요. 유튜브라든가 카페라든가 텔레그램이라든가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동영상 어떠한 방식이든지 쉽게 설명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아카데미가 나올 겁니다. 자, 회사에서는 커뮤니티 플랫폼과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은 확정된 내용을 공지하는 채용이에요. 개인의 의견을 올리진 못합니다만은 여기에는 언어 변환이 가능하니까 베트남에 계신 파트너분들이 텔레그램에 다 들어오셔가지고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되겠고 커뮤니티 플랫폼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감론을박할 수 있습니다. 네네. 자, 지금까지가 3차 미덥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 변경을 배경으로 내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수익 모델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모델들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커뮤니티 풀의 리워드죠. 내가 갖고 있는 KOK 토큰을 커뮤니티 풀로
투자를 하게 되면 SOP라는 거버넌스 토큰으로 변환이 되고 그 거버넌스 토큰을 위임 투자했을 경우에 리워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리워드의 양은 지금 인플레이션 수량과 약간의 가스비입니다. 1년에 약 8천만 개를 가지고 위임 투자한 분들이 나누어 갖는 거죠. 지분대로. 현재 우리의 보상 재원으로 주어지는 인플레이션 수량은 연간 8천만 개의 약간 가스비거든요. 그것을 연간 수익률로 따지게 되면 약 지금 17% 내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 베타 버전이 출발할 때는 연간 100%였어요. 월 8%, 9%가량이 됐는데 지금 16%로 떨어진 이유는 그만큼 이 커뮤니티 풀에 몰려 있는 그 투자금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현재 연간 16%, 17%의 인플레이션 수량을 가지고 보상 재원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6개월간 3배로 증가하는 안이 통과가 됐죠. 그런데 이제 곧 메인넷 코인이 국제거래소에 상장이 될 계획입니다. 상장이 되면 가격이 방어가 돼야 되는데 이 물량이 또 풀려 나오면 가격이 하락할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2%에서 6%로 상향 조정되는 부분은 유동성 프로토콜이 생기기 전에 발의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동성 프로토콜을 가지고 얼마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굳이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 수량을 증가를 시켜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수익 모델은요. 덱스에서의 유동성 공급에 따른 보상 토큰입니다. 아, 유동성 보상 토큰이라는 거를 유동성이란 용어가 어려워요. 네. 당연하죠. 내가 어떤 시장에서 장터에서 KOK를 갖고 있으면서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요. 네. 그런데 그 물건을 완이 시장에 내놔야 내가 살 수 있죠. 네. 완이 그 물건을 내놨기 때문에 완한테 수수료가 나갑니다. 과거에 이것이 은행이라든가 중개인이 가지고 갔던 것을 네. 유동성을 제공하는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음. 탈중앙화하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유동성을 베트남 용어로 어떻게 표현을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네. 개념입니다. 예. 아, 네. 이 덱스에는 여러 쌍의 그 코인들이 올라옵니다. K스타와 이더리움을 변환할 수 있는 것. 이 이더리움도 ERC20이 아니라 K스타디움 그라운드 체인의 이더리움이에요. 그리고 K스타와 NST로 바꿀 수도 있고요. K스타와 KOK 토큰과도 바꿀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거래상이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토큰과 K스타의 교환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1대1이냐? 처음에는 1대1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토큰을 가지고 코인으로 변환을 하려고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교환 비율이 달라지겠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시장 논리입니다. 자, 이 덱스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면 보상으로 받는 것이 LP 토큰이라고 하는데 그 LP 토큰의 이름이 루이 토큰으로 명명됐습니다. 이 루이 토큰도 거래소에 상장이 될 것이고 덱스에서 다른 다양한 코인과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수익 모델로는 스테이킹 풀이 새로 신설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KOK 플레이는 마이닝 서비스입니다. 스테이킹 서비스가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의 싱글 스테이킹 코인의 종류가 발표가 될 것인데요. 그 코인을 스테이킹 하면은 수량으로 해지가 됩니다. 즉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짜리든 은행에 예금을 들듯이 맡겨놓게 되면은 맡겨놓은 동안은 나한테 이자가 들어오고 이자 또한 그 코인으로 수량으로 들어옵니다. 이자가 들어오고 해지를 했을 때는 역시 내가 100개의 이더리움을 맡겨놨다. 그럼 100개의 이더리움이 나오는데 100개의 K스타를 맡겨놨을 때 가격이 가령 1달러였는데 그동안 K스타 가격이 올라가지고 10달러에 100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이자대로 받고 또 오른 가치에 해지를 하게 되면 같은 수량으로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앞으로 많은 다양한 종류의 코인들이 스테이킹 풀에 리스팅 되기를 바라고요. 먼저 번에 배포된 내용 중에는 SOP도 스테이킹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됐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보니까 유동성 프로토콜이 계획되기 전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변경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SOP는 스테이킹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커뮤니티 풀에 대한 수익 모델과 덱스에 대한 수익 모델, 그리고 스테이킹 풀에 대한 수익 모델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네 번째로는 우리가 투자를 집행하게 되면은 그 투자를 받은 디앱에서는 우리한테 받은 투자금에 상응하는 자기네 토큰을 우리한테 에어드랍을 줘야 됩니다. 우리 표현은 에어드랍이라고 하지만 에어드랍은 공짜라는 의미거든요. 사실은 공짜가 아니에요. 네. 네. NST의 예를 들더라도 우리가 26억 원어치의 KOK를 투자를 했고 그쪽에서도 26억 상당의 NST 토큰을 우리한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프리세일이에요. 자, 중요한 건요. 이 프리세일은 기관들이 가져가던 이익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D4S에서 D4I잖아요. 우리는. D4I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그동안 기관에서 가져가던 투자 수익을 개인들한테 나눠주자는 게 우리 메인넷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세일을 통해서 이렇게 싼 가격에 우리가 토큰을 디앱의 토큰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무조건 여기서는 가격이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얘기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에어드랍을 받던 어떤 토큰이나 코인의 프리세일을 받던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서 코인을 사든 그 코인의 생태계에 대해서 검증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막연히 지인의 소개를 받고서 이거 사두면은 상장됐을 때 얼마로 상승할 거야라는 그냥 모호한 내용밖에 못 들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해서 에어드랍 받는 그러한 디앱이 발행한 토큰은요. 소위 말하는 생태계가 검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상장됐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무진장 높아요. 실제로 우리 1호 디앱인 NST의 예를 들어보면 점점 가치가 올라가고 있죠. 이 올라간 가치를 우리는 아주 싸게 샀단 얘기예요. 싸게 받았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3, 4분기에 상장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럼 상장됐을 때 최소한 몇 배 이상의 상장 차액은 우리가 거둘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에어드랍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섯 번째 수익 모델은 중앙화 거래소 CEX 거래소 상장입니다. 지금 운영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한국 거래소 한 곳과 외국 거래소 두 곳에 메인넷 코인을 상장 추진 중이라고 멘트를 하셨거든요. 메인넷 코인이라는 건 K스타 코인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은 그러면 K스타 코인은 상장 후에 KOK 토큰처럼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계속 상승 기류를 탈 수 있는 어떠한 구조적인 장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KOK 토큰은 지금까지 약 12억 개가 발행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약 5억 개가 커뮤니티 풀에 들어와 있으니까 7억 개가 유통된다라고 가정할 수 있어요. 추정할 수 있는데 K스타 코인은 지난 1년 동안 발행된 것이 약 8천만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단 몸이 가벼워요. 그 8천만 개 중에서 많은 부분이 다시 재위임 투자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K스타의 경우는 거래소 상장이 됐을 경우에 매도량으로 풀려 나올 수 있는 물량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반면에 K스타의 사용처는 가스비 말고도 덱스에서의 거래 용도로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사용 가치,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격이 오르고 KOK 토큰과 가격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과정에서 저는 KOK 코인을, 즉 말하자면 K스타 코인을 100만 개를 출연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고요. 메간노디의 김윤미 대표도
자기가 갖고 있는 KOK 코인을 나눠준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베트남에서 이 100개씩, 100개의 코인을 받아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리워드가 조금씩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 리워드를 가지고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상장 시에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벤트 했던 100만 개의 K스타 코인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것은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R2E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R2E라는 개념은 전 세계 메인넷 중에서 우리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정책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DApp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가스비 수익을 줄 거예요. 가스비 수익의 상당 부분은 커뮤니티 풀의 리워드 재원으로 사용이 될 것이고요. 일부는 추천한 사람한테 가스비가 올라갑니다. 즉, 내가 추천한 사람이 쇼핑을 할 때마다, 게임을 할 때마다, 콘텐츠를 볼 때마다, 쓸 때마다, 여행을 갈 때마다,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블록체인 트랜잭션 피, 가스비가 발생이 되고 그 가스비의 일부가 나한테 지속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수익 모델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커뮤니티 풀의 리워드, 앞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가스비 수익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수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 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가스비의 수요가 많다는 것이고 가스비의 수요가 많다는 것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덱스가 있었고 세 번째 스테이킹 풀이 있었고 네 번째 에어드랍이 있었고 다섯 번째 섹스 중앙화 거래소 상장이 있었고 여섯 번째 R2E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의 6가지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SOP를 현금화 가능한 유동성 프로토콜까지 합친다면은 7개의 수익 모델이 있고 이러한 수익 모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 가지수 종류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베트남과의 줌 미팅이기 때문에 가급적 좀 상세히 풀어드렸어요. 배경 설명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했던 이유는 오늘은 약 100명, 이 중에서 이제 베트남 파트너가 한 70, 80% 되는 것 같은데 100명 정도에 오셨지만은 앞으로 다른 분이 줌 미팅할 때는 오늘의 영상이 배포가 될 거거든요. 어떤 편집을 통해서 그러면 그것을 베트남 현지에서 공유를 하시고 다음 줌 미팅에는 좀 더 진보적이고 개발되고 고도화된 그러한 내용들이 로드맵이라든가 어떤 그런 내용들이 또 줌 미팅이 이루어질 거예요. 제가 안 하더라도. 그래서 오늘 가급적 많은 부분을 이제 시간을 할애했는데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처음에 130명까지 갔다가 지금 108명이 남아 계세요. 네. 2시간이 넘었는데 108분이 이 시간까지 줌을 잡고 있으시다는 건 대단한 열정입니다. 그리고 그 2시간 동안 어려운 통역해 주신 항상 미안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우리 미스 완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요. 네네. Thì 그대로 bác nói 통역해 thế này, 주세요. 자,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베트남 말로 이렇게 안녕 이거 뭐라 그러죠? xin chào. 찐짜오. 네. 베트남 파트너 여러분들 찐짜오. Xin chào tất cả mọi người nhá, xin chào tất cả thành viên Việt Nam 수고했어요. và mọi người đã rất là vất vả rồi.